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가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관련 이벤트들도 좀 간략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또 예상되는 목표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적정 주가 구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아니면 하락할 때 또는 보합권에서 횡보할 때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정보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평소 관심 있으셨거나 보유 중인 이런 종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위에 보이실 겁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이름, 종목명 보내주시면 추후 저 벤자민이 영상 기획하고 제작할 때 또 반영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1688-6491 번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하위 50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시총 1위입니다. 그리고 시총 1위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몇 위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될까요? 당연히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고요. 에코프로 BM은 한 17조 정도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와 LG전자 사이 정도, 그래서 한 20위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50위권 안에 그냥 무난히 들어가는 겁니다. 50위. 자, 이렇게 되면은 지수의 편입이 바뀌게 됩니다. 코스피 200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피 200.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0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통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총 순위로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들이요. 종목 변경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바뀌게 돼서 이전 상장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이 대기 자금들이 있다가 이거를 이 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분들께서 과거 사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LNF요. LNF도 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펀드 매수 자금들이 또 수급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 나와 있었고 공시로도 일정 부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펀드들이 주기적으로 이 리밸런싱을 해요. 종목들을. 그래서 바꿉니다. 종목들이 편입이 이제 시가총액이 막 자꾸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는 6월하고 12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3, 6, 9, 12 한 4번 정도. 그래서 이 날짜에 그냥 바로 하는 거냐? 그 이전에 미리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에코프로 BM에 투자하시면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전망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죠.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최근에 뭐 이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한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아직 판가 개선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익이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전혀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언제나 뭐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산업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호황과 불황과의 이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수요 부진이다, 그 다음에 캐즘 구간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저는 뭐 여담이지만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은 이 산업의 발전에, 그런데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전기차가 나온다라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싸고 그리고 성능이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소비자의 지갑을 막 열게 됩니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막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불황에서도 또 흑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과를 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실물 경기로 이어지는 그런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에코프로 BM만 딱 봤을 때는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수 편입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인 어떠한 이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떠한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명칭만 그런 거지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는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정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잠시 거래소 자료 보시면은요. 상장 예비 심사 신청합니다. 이거 근데 공시로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이따 LNF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장 예비 심사를 합니다. 예비 심사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해요. 그래서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다 보면은요,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이죠, 카인드. 여기 보시면은요, 첫 화면에 IPO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더보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 심사 기업. 그래서 LNF 한번 쳐볼까요? LNF 이렇게 쳐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NF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심사 청구 23년도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 결과 통보가 2024년 1월 16일 날. 그리고 신규 상장은 1월 29일 날. 그런데 재밌게도요,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되려 빠졌습니다. 뭐 사실 업황하고도 관계가 있었지만은 신규 상장이 이제 코스피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별다른 그런 코스피 이전 상장의 효과는 없어진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심사 결과 통보한 날 있죠. 이날도 주가 움직입니다. 위로요. 그 다음에 청구하고 난 다음에 10월 26일 날, 이 이후에 한 11월 달은 간간히 기관 매수 자금들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이유를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 펀드가 추종하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사서 담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기적으로는 6월하고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1월에 먼저 이런 움직임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다 보도 듣고 그 다음에 좋겠네라고, 좋아지겠네라고 하면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할 때는요, 이 시기는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이에요. 단기적인 어떠한 이슈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사 결과 통보 나오잖아요. 이때 이후에는요, 만약에 수익권이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나 그런 비중만큼은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당연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막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말 돼가지고 전기차 신차 모델들 나왔는데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많이 납품하는 그런 삼성 SDI의 셀이 또 BMW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상승이 조금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BMW 이 신차 모델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판매량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수익 실현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그 업황에 대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뭐 아주 공시로 그다음에 이런 일정 이벤트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단발성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심사 청구하는 거 이게 공시로 안 나옵니다. 공시로 나오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계속 검색하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어떤 주기적인 기관 자금들의 매수 유입이 좀 포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NF 케이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청구하는 거는 공시가 안 나오지만 심사 결과 통보는 공시로 나옵니다. 심사 결과 통보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연말을 좀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9월 저는 3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이슈가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가져가자. 그리고 이 이벤트는 그렇게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되고 단발성으로 보셔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이번 주 9월 금리 인하 시그널 보낼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미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목만 보시면은 인플레하고 고용시장 둔화세가 뚜렷하다. 7월 금리는 현 수준 유지할 듯. 일각에선 9월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예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기사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시면은요.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올해 몇 번 금리 인하할까 막 이렇게 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아직 기준금리 인하 한 번도 안 됐죠. 왜냐하면은 연준이란 곳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각종 경제 지표들 이런 지표들을 다 판단하고 그 지표가 뚜렷하게 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느냐 물가가 잡혀가느냐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최대한 이 의장 임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이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로 좀 독립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이제 움직이는 커다란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금리의 결정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모든 은행들 간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이건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금리가 시중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1 더하기 1은 2 나오듯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항상 여기에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또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우선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시중금리도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차 할부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할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차량을 바꾸려는 사람들 아니면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나 이런 차량 구매 여기에 대해서 판매가 좀 촉진되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전기차도 판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배터리도 많이 팔리겠네.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많이 팔리겠네. 그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겠네. 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시중금리가 또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전에 이자 비용으로 한 100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15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3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과거에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200이었는데 이게 이자 비용이 이 150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1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소비 여력이 이전보다 50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어떤 소비 진작 효과, 경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그 기업들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파는 건데 그 재화와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게 매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은 개별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은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을 때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유동성들이 이쪽으로 더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시기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게 연준 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머니터리 팔리시 보시면은 미팅 캘린더스 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2024년도 FOMC 미팅 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올라옵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해마다 미팅은 총 8번 하게 되는데요. 이제 7월 30하고 31일 날 이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은 번역본으로 이제 번역해서 보셔도 되겠지만은 점도표는 이게 항상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점도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기가 좀 살짝 처음에는 까다로운데요.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사 7명하고요. 그다음에 연준 연방준비은행 의장들 12명 해가지고요. 점도표에 점이 총 19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5% 구간 4명, 그다음에 5.25% 구간 지금 둘, 넷, 여섯, 7명, 그다음에 5% 구간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명. 그래서 8명, 7명, 4명. 그래서 19명 중에 점도표를 내가 이쯤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점도표가 지금 24년도에 지금 5%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는 어때요? 이때는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년에는 가장 많은 데가 지금 4.25 정도? 여기에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거는 결국에 그들의 의견인 걸 뿐일 거고 결국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초부터 그렇게 있었다가 금리 인하가 번번이 좌절됐던 거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 예상보다 높은 고용과 그다음에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물가도 낮아지고 경기 지표도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럴 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금리 인하라는 카드인데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 써봐요. 그럼 인플레이션 또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찾는 방법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이 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공유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면서 이 작년 7월에 피크 찍고 지금 거의 뭐 1년을 넘게 지금 물려 있는 상황으로 유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서는 제가 관심 가는 공시가 나올 때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예전 거 내용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제가 원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에코프로 BM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어떠한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적 관련해서는 다른 양극재 기업들하고 다를 바 없다. 광물 가격이 반등을 안 했는데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갔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막 내리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면서 저는 적립식 투자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거. 제가 이거 올해 3월 8일 날 이거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공시 나오면 항상 보거든요. 퀀텀 매트릭스 2회차 전환사채 175억.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장외에서 들어오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뭐 3,000원대였어요. 3,000원대였었는데 이게 이 주가가 지금 최고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최근 들어섭니다. 지금 8,500원 선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이 긴 시간 투자하면서 여기서 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걸 끝까지 이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이 공시가 주가를 설명하진 않지만은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어떤 신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더더욱 이 업황과 그 다음에 그 기업마저 가진 장점들 이런 것들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 오늘 사가지고 내일 뭐 수익 나고 팔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가져가다가는 이런 거 못 받죠. 이런 거 못 가져갑니다. 공시는 이때 나왔지만은 꾸준하게 적립으로 이제 모아가셨던 분들 저축하면서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방에 매수하는 게 더 이거 버티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해야 수익 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매트릭스 말고도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요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골라가지고 올리는 공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괜찮은 공시였습니다. 주가는 뭐 퀀텀 매트릭스보다는 그렇게 크게 상승률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짧은 기간 내에 반등을 좀 줬습니다. 당연히 뭐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이 공시들이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직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올라가는 공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시 내용이 되나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요. 꽤나 오래전이었지만은 저는 에코프로 BM의 굉장히 중요한 공시들이다라고 하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수주 공시들이 아니에요. 그런 공시가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신규 시설 투자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들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무엇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거기서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따라올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주문했나 보구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제가 이 공시 내용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들 공유를 드리면서 이 점도표 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진작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이 텔레그램 채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 공시들이 나오게 됐을 때 최근에 CS 윈드 제가 또 영상도 제작하고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1688-6491 이 번호로요.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입장 요청한 거 보고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 버튼 있어요. 이 더보기 버튼 누르고 여기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벤자민의 관심 공시 참투자 자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문자로
1688-6491번으로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또 여기 승인 버튼 눌러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벤자민 어떤 사람이냐, 뭐 전문 자격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 주식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격증들, 증권투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투자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참투자자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 본명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투자, 그 다음에 증권투자, 파생상품 여기 자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 참투자자문은 회원사이고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달이죠. 8월 14일부터는 개정된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나 그 다음에 뭐 1대1 자문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전문 자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이나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전문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도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